감사하고요. 좋은 자리에 초대해 주셔가지고 또 지금 주최하신 장수 시민인데 장수 농민의 집 농민 생활인문학 제가 오기 전에 한번 인터넷으로 다 찾아봤습니다. 어떤 활동하고 계신지. 네, 그래서 다 어떻게 보면 진짜 우리 특히 농촌 지역에서 뭔가 좀 새로운 대안을 한번 만들어 보시려고 노력하고 계시는 것 같아서 어쨌든 소중한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제가 이제 오늘 부탁받은 주제가 지방자치의 역사와 주민의 역할이라는 주제입니다. 먼저 제 소개를 좀 하면서 어떻게 보면 제가 왜 이 주제로 강의를 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예전에는 이제 변호사라는 직업을 했었습니다. 근데 휴업한 지가 좀 오래돼서 한 8년 정도 됐는데 휴업한 지가 원래 제가 이제 서울에 있는 참여연대라는 그 단체, 시민단체에서 시민운동에 좀 참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1996년 정도부터 주로 이제 그때 처음 했던 일은 이제 재벌들 뭐 삼성 이런 데들 감시하는 활동 그리고 뭐 사법부나 행정부 이런 감시하는 주로 이제 감시해서 비판하고 뭐라고 하고 이런 걸 주로 했었고 지방자치하고 인연을 맺게 된 게 이제 참여연대 활동하면서 그 당시 90년대 후반에 우리나라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지역 시민단체라는 게 많이 생길 때였습니다. 요즘에 또 새로운 흐름이 있지만 1차 흐름이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95년부터 민선 단체장 선거를 다시 하게 되고 그러면서 90년대 후반에 굉장히 많은 지역에서 시민단체라는 게 생기기 시작합니다. 뭐 경실련, 참여연대 뭐 이런 단체들이 생기기 시작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그때 지방자치와 관련된 활동들 역시 감시 활동들입니다. 감시하는 활동들을 그때 90년대 후반에 같이 하면서 제가 지방자치에 대해서 저도 이제 공부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관심을 가지게 됐고요. 그러다가 이제 한 2000년 넘어가면서부터 뭔가 우리가 진짜 특히 이제 평범한 시민들이 같이 참여해서 뭔가 변화를 만들어 나가는 그러니까 잘못한다고 사회라는 게 비판한다고 해서 바뀌지는 않잖아요. 그죠? 비판은 해야 되지만 뭔가 우리가 스스로 뭔가 변화를 직접 만들어 보는 그런 걸 고민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지역, 지방자치 이런 주제에 관심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2006년부터 2009년까지 제주대학교에서 이제 학생들을 가르칠 기회가 있었습니다. 교수로. 제주도가 우리나라 지방자치에서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긴 합니다. 지방자치라는 측면에서 보면. 왜냐하면 제주도가 섬이고 지금 뭐 특별자치도라고 하고도 있지만 굉장히 좀 육지하고는 다른 어떤 자연환경, 문화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를 하기에 너무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지방자치가 잘 되진 않습니다. 잘 되진 않은데 조건은 굉장히 좋습니다. 이따가 뭐 말씀드리지만 장수도 굉장히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는데요. 어쨌든 그런 제주도에 제가 한 4년 살면서 제주 지역에서 또 지방자치나 지역 문제를 좀 연구할 기회가 있어서 그랬고 이제 후쿠시마 사고 난 다음에 2011년에 이제 제가 녹색당 일을 하게 됐는데 그 전까지 주로 제가 하던 일은 이제 그런 풀뿌리 지역 운동이나 지방자치 관련된 일들을 좀 했었습니다. 근데 후쿠시마 사고 때문에 사실은 이제 녹색당이라는 정당 활동을 지금 하고 있는데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이제 제가 그렇게 지방자치라는 것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고 여러 지역에 있는 분들하고 같이 고민도 같이 하고 토론도 하면서 어떻게 보면 공부를 해 나가기도 하고 뭐 이랬던 내용들을 좀 말씀드리려고 하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내용은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우리나라 지방자치와 관련된 일반적인 학자들은 잘 하지 않는 얘기들입니다. 우리나라는 보통 지방자치에 관심을 가진 학자나 전문가라는 사람들은 대부분 행정학을 한 사람들입니다. 행정학을 한 사람들은 지방을 그냥 행정의 시각으로만 바라봅니다. 지역, 정치, 지방자치 이런 것들을 정치가 필요 없다라고 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무슨 지방자치에서 정치가 필요하냐?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지방자치는 원래 정치에서 시작된 거기 때문에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데 어쨌든 우리나라에서는 행정학을 하신 분들이 지방자치에 많이 관여를 하시고 특히 지역으로 내려오면 내려올수록 더 그렇습니다. 지역에서는 알다시피 인력풀이 굉장히 좁기 때문에 몇몇 분들이 그 지역의 온갖 지방자치단체와 관련된 자문, 용역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대충 내용을 보면 솔직히 말씀드려서 잘 모르고 하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전라북도라고 크게 다르진 않을 겁니다. 전국이 똑같습니다. 그 점에 있어서는.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좀 다른 시각에서 지방자치를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혹시 장수군의 지방자치 역사에 대해서 제가 인터넷으로 좀 오기 전에 한번 찾아봤어요. 근데 찾기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원래 이게 자기 지역의 역사에 대해서 좀 특히 정치 자치에 관한 역사가 좀 정리가 되셔야 되는데 장수군은 제가 인터넷으로 막 찾았는데 못 찾았습니다. 장수군지가 있을 텐데 군지를 인터넷으로 없는 것 같더라고요. 장수군지에 보면 나올 것 같은데 제가 이제 보여드리는 거 못 찾아가지고 자기 지역의 역사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역사를 보통 우리 이렇게 장수군청에 가보면 뭐 백제 시대 뭐 해서 뭐 고려 시대, 조선 시대까지 나오는데 정작 중요한 그러니까 해방 이후에 장수가 어떻게 흘러왔는지, 특히 91년 지방자치 선거가 부활하기 전에 장수가 어떻게 흘러왔는지에 관한 얘기가 안 나와 있습니다. 대부분 그렇습니다. 제가 여기 보여드리는 것은 제주도 지방자치 역사 중에 한 꼭지를 보여드리는 건데요. 우리나라가 91년부터 이제 지방선거가 부활이 됐지만 50년대에 지방자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50년대에 했던 지방자치 역사가 거의 제대로 남아있질 않아요. 장수에서도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지방자치를. 근데 기록이 안 남아있습니다. 제대로 정리가 안 돼 있습니다. 여기 제가 잠깐 이것도 뭐 제주 지역에서 언론에 나온 걸 보여드리는 건데, 우리나라는 1952년부터 시읍면 의원 선거라는 걸 했습니다. 장수도 그 당시에 아마 장수읍이 면이었을 겁니다. 그죠? 그리고 장계면이 제가 찾아보니까 옛날에 개성면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개성면인가? 이름이. 그래서 아마 장수면, 개성면 해서 면 의원 선거를 1952년에 장수에서도 다 했습니다. 중요한 거는 이때는 시읍면 선거를 했어요. 이게 전라북도에서 시라고 하면 전주시, 그 다음에 그 당시에 이리시, 그죠? 이런 시가 있었습니다. 익산이 그때는 이리였겠죠. 예, 이리시 있었고 나머지는 다 읍면이었습니다. 장수군이라는 건 그 당시에는 지방자치를 하는 단위가 아니었어요. 1952년 당시에는. 그래서 아마 이게 제주도 거지만 장수군이 1952년에 장수면, 개성면 선거를 했을 겁니다. 의원 선거를. 그리고 1956년에는 읍장면장을 직선을 했어요. 장수면장, 개성면장을 직선으로 뽑았습니다. 이게 우리나라 지방자치 역사의 시작입니다. 근데 이게 기록이 제대로 안 남아있어요. 제가 장수면장을 누가 했는지를 찾아보려고 막 찾아봤는데 도저히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개성면장은 뭐 어떤 그 어디 뭐 문중에서 올린데 뭐 우리 문중에서 개성면장이 나왔다는 게 어디 있더라고요. 근데 없어요. 이게 진짜 기록이 안 남아 있습니다. 근데 이 당시에 지방자치가 우리나라 지방자치를 뭔가 바꾸려고 할 때 굉장히 여러 가지 시사점을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제가 얘기의 시작은 1950년대 지방자치부터 일단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다 잊어버리고 있고 아마 연세 드신 분들은 기억을 하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1950년대 지방자치를 우리가 다 잊어버렸습니다. 그때 전라북도 지사가 누가 됐는지 이런 거 아무도 모르잖아요. 네, 모르고 그때 그렇게 했다라는 것 자체를 지금 이미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방자치의 뿌리는 거기서부터 찾는 게 맞다, 그런 생각을 말씀을 드리고, 지금 보여드리는 게 1950년대 했던 지방자치 선거 쭉 이렇게 했던 것들을 보여주는 표인데요. 1952년에 1차 시읍면 의회 선거를 했습니다. 4월 25일 날 했습니다. 재밌는 건 1952년 5월 10일 날 한 2주 지나가지고 도의원 선거를 했어요. 전라북도 의원 선거를. 그리고 1956년에 또 2차 시읍면 의회 선거를 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읍장 면장도 직선으로 뽑았습니다. 그리고 또 한 5일 있다가 도의회 의원 선거를 합니다. 그죠? 4년에 한 번씩 선거를 하는데 지금하고 다른 것은 시읍면 읍면 선거를 했다는 게 다르고, 그 다음에 지금은 다 한꺼번에 하잖아요. 군의원, 도의원. 근데 이때는 시읍면 선거, 기초선거하고 도의원 선거, 광역선거를 따로따로 했습니다. 한 2주 간격으로. 이때 56년도 마찬가지고 한 5일 간격으로 따로따로 했고, 그 다음에 1960년에 이제 어떤 변화가 있었냐면 서울시장하고 도지사 선거를 했어요. 56년까지만 하더라도 시장하고 서울시장하고 도지사 선거를 안 했습니다. 안 했고 서울시장하고 도지사는 임명을 했습니다. 임명을 했는데 1960년에 처음으로 서울시장과 도지사 선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때도 참 재밌는 게 1960년에 보면 12월 12일 날 선거하고 19일 날 선거하고 26일 날 선거하고 29일 날 선거하고 며칠 상간으로 보면은 도의원 따로 뽑고 시의원 의회 따로 뽑고
기초자치장이죠. 지금으로 따지면 군수 같은 시읍면에 장 뽑고 시장도지사 선거를 따로 했습니다. 4번의 선거를 일주일 간격으로 했죠. 지금하고 굉장히 많이 다르다는 걸 아마 느끼실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시작이었습니다. 근데 사실은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이렇게 합니다. 많은 경우에 이렇게 합니다. 시읍면의회 선거를 했다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은데요. 장수군이 지금 장수읍이 있고 그 다음에 5개 면인가 있죠. 6개 면인가 있을 겁니다. 그죠? 그 면마다 의회가 있었던 거예요. 장수읍에는 읍의회가 있었고 그리고 읍장과 면장을 직선으로 뽑았습니다. 되게 이상하시죠? 지금은 군수 우리가 군의회만 있는데 읍장을 직선으로 뽑았고 면장을 직선으로 뽑았고 읍면의회가 있었다. 어떤 게 더 좋은 것 같으십니까? 그냥 한번 딱 생각해봤을 때 지금같이 장수 군수가 있고 군의회가 있는 거하고 면별로 의회가 있고 읍장 면장을 직선으로 뽑는 게 어느 게 더 그냥 생각했을 때 어느 게 더 좋은 것 같으세요? 그냥 막연하게 후자가 나은 것 같습니다. 이게 더 나은 것 같습니다. 예. 아마 이게 다 이제 그런 지방자치나 풀뿌리 민주주의 관심이 많으신 분들 모여서 그럴 건데 사실은 일본도 이렇습니다. 일본은 지방자치를 어떻게 하냐면 시정촌에서 하거든요. 정이 뭐냐면 우리가 지금 읍하고 비슷한 거고요. 촌이 우리나라 지금 면하고 비슷합니다. 일본은 지금도 시정촌 자치를 합니다. 우리나라 같은 군 이런 게 없습니다. 원래 없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도 원래 시읍면 했는데 이거는 사실 일본 지방자치도 그렇고 외국의 지방자치를 봐도 대충 그렇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은 인구가 많이 줄어서 읍이나 면의 인구가 많이 줄었고 그렇지만 사실은 읍이나 면이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인구도 좀 됐고 그리고 이 군이라는 건 사실은 엄밀하게 따지면 이게 자치를 하기에는 너무 크고 넓습니다. 우리나라 군이라는 게 장수는 좀 작아서 그나마 좀 괜찮은데요. 제가 이제 지금 충남 홍성군에 이제 기촌을 하려고 저희 가족들은 이제 한 3년 있어야지 다 내려올 수가 있는데 어쨌든 제가 작년에 이제 홍성군에 이제 거처를 마련해가지고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홍성군은 인구가 88,000이에요. 장수가 23,000이지 않습니까? 장수보다 4배 가까이 인구가 됩니다. 그리고 면적도 다녀보면 진짜 넓어요. 홍성군의 서쪽은 서해안입니다. 어촌도 있습니다. 그리고 안쪽은 완전히 내륙 지역이에요. 농사 짓는 것도 우리나라의 농촌 지역의 군을 보면 농사 짓는 것도 작물이 다릅니다. 작물이 다르고 몇 단위마다 작물이 다르고 풍토도 다른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어떤 지역에 가보면 군수 자리를 놓고 이 행정학 하는 사람들은 소지역주의라고 하는데 강원도 제가 어디 정선인가 갔더니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거기도 한 10개 넘는 읍면이 있는데 이렇게 막 쪼개져 있습니다. 쪼개져 있는데 그 중에 한 4개 정도가 좀 비슷한 거예요. 먹고 사는 방식이 농업 중심이고. 근데 어떤 지역은 가보면 이제 거기가 폐광 지역이죠. 정선 같으면 폐광 지역이 있고 또 어떤 지역은 가보면 폐광 지역이 있고 또 어떤 데는 약간 또 좀 이게 좀 정체성이 다릅니다. 그래서 한 군에 정체성이 좀 다른 지역이 한 3개가 있는 거예요. 나눠보면. 그러니까 이 3개 지역에서 군수를 누가 먹느냐가 진짜 누가 군수가 되느냐에 따라서 이게 그래서 이제 제일 인구가 많은 쪽이 먹게 되죠. 실제로 보면 우리가 농촌 지역에 군수 선거를 해보면 그런 데가 많습니다. 인구가 늘 많은 데가 먹는 경우가 많아요. 나눠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쪽 사람들은 죽어도 군수가 못 됩니다. 거의. 그런 데들이 꽤 많습니다. 여기서 인구의 한 40% 이상을 뭐 차지하는 이 데가 있다 이러면 여기가 계속 군수를 내는 거죠. 왜 그런가 하면 다르기 때문이에요. 이걸 지역 사람들 보고 주민들 보고 이기주의라고 하면은 잘못된 겁니다. 다른데 우리는 우리 지역을 이해하는 예를 들면 여기가 농업지역이면 농업지역을 이해하는 사람이 군수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것도 있는 거죠. 단순히 뭐 우리가 친하다 혈연으로 엮여있다 이런 것도 있지만 이쪽이 되면 우리를 모르는 사람이 군수가 되는 거죠. 우리 실정을 잘 모르는 사람 이런 게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우리나라의 이 군이라는 거는 굉장히 넓습니다. 넓고 인구도 많은 편이에요. 우리나라에서 행정학 하는 사람들이 이 지방자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제일 잘못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우리나라는 지자체를
통합해야 된다. 실제로 통합하고 있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통합하면 다 후회합니다. 통합하고 나면. 근데 계속 뭐라고 하냐면 우리나라는 너무 이렇게 뭐 국토 면적도 좁고 대한민국은 국토 면적도 좁고 뭐 지방자치 한다고 해가지고 막 이렇게 쪼개놔가지고 너무 비효율적이다. 합쳐야 된다. 예를 들면 무진장을 합쳐야 된다. 이렇게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주하고 완주도 합쳐야 되고 뭐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지방자치단체를 통합하자는 이야기가 이제 주로 행정학 하시는 분들이 하는 이야기인데 이건 완전히 저는 이제 사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전 세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인구나 면적이 가장 큰 데가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은 기초지자체, 그러니까 이런 시군이죠. 시군 평균 인구가 20만이 넘습니다. 20만이 넘습니다. 우리나라 인구가 전체가 5천만이잖아요. 근데 기초지방자치단체가 한 230개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평균하면 20만이 넘는 거예요, 인구가. 이런 나라는 없습니다. 전 세계에. 일본이 원래 시읍면 시정촌 자치를 하다가 일본도 통합을 몇 차례 했습니다. 통합을 해가지고 일본이 지금 한 1,500개 좀 넘을 건데 일본이 우리나라 다음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를 제대로 하는 나라 중에 이렇게 인구가 많은 나라가 없습니다. 그리고 농촌은 원래 더 잘게 쪼개가지고 지방자치를 하는 겁니다. 우리처럼 이렇게 이 군이라는 걸로 묶어가지고 이렇게 하는 데가 없습니다. 지방자치 제대로 하는 나라는. 이게 이제 오늘 제가 말씀드린 첫 번째 이야기고, 그래서 이제 뭐 이때 이 1950년대 이제 지방자치 선거를 하면서 전라북도 도지사 선거를 1960년에 했는데 김상술 씨라는 분이 됐더라고요. 김상술 씨라는 분이 됐는데 민주당 그 당시 민주당 장면 정권 하에서 이제 민주당 쪽에 김상술 씨라는 분이 민선으로 돼 있습니다. 다 관선이다가 1950년대 다 관선이다가 민선으로 김상술 씨라는 분이 됐는데 이분이 5.16 쿠데타가 일어난 다음에 이제 물러나게 됐죠. 그러니까 불과 한 5개월 정도밖에 못했습니다. 도지사 역할을. 우리나라가 지금 보여드린 50년대 지방자치는 뭐냐면 이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이 시읍면 자치를 했습니다. 시읍면. 일본과 같이 시읍면 자치를 했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동시선거를 안 했습니다. 일주일 간격으로 한 거죠. 1960년만 하더라도 투표율이 어느 선거가 제일 높았을 것 같으세요? 1960년에 보시면 12일날 도의원 선거, 19일날 읍면의회 선거, 26일날 시읍면 장선거, 29일날 도의사 선거를 했는데 어느 게 투표율이 제일 높았을 것 같습니까? 시읍면. 요 순서대로 투표율이 떨어집니다. 시도의회 시읍면 선거는 60%대였고요. 60%대. 시읍면의 장애 선거는 한 50%대로 떨어지고 시도지사 선거는 30%대로 떨어집니다. 근데 사실은 그게 투표를 여러 번 해서 그렇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도지사라는 게 사실 내 생활에 미치는 영향보다는 사실은 관계로 볼 때 가까운 데가 더 중요하잖아요. 사실 읍장, 면장, 읍면의회 이게 더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투표율은 사실은 이 앞에 있는 이 의회 의원 선거가 더 높았습니다. 이 당시에. 이렇게 이제 했고 동시선거를 안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의원은 누가 됐으면 좋겠다, 장은 군수는 누가 됐으면 좋겠다, 도지사는 누가 됐으면 좋겠다 다 따로따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죠? 지금도 만약 우리가 지방선거를 요번에 하면 7번을 투표하지 않습니까? 7번 투표하시는 건 아시잖아요. 그죠? 투표 안 하시는 분도 꽤 되시기 때문에 솔직히 말씀드리면 7번이 이제 지금 하면은 장수군 의원, 장수군수, 그 다음에 장수군 의원 비례대표 투표가 있습니다. 정당 투표. 그 다음에 전라북도 의원, 전라북도지사, 전라북도 또 정당 투표, 비례대표 투표가 있고 교육감 이렇게 보면 7번을 투표하지 않습니까? 그걸 한꺼번에 하는 거거든요. 한꺼번에 하다 보면 잘 모르고 찍게 됩니다. 7명 중에 몇 명은. 근데 동시선거를 하지 않으면 일일이 다 생각하겠죠. 오늘은 내가 도의원 뽑았지만 일주일 후에는 면의원 뽑으니까 또 면의원은 누가 되는 게 좋을까 생각해서 또 찍으러 가고 그 다음 또 면장 누가 돼야 되지 또 생각해서 찍으러 가고 동시선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름대로 다 유권자들이 그 선거 하나하나의 의미에 대해서 생각하고 판단했을 거예요. 판단했을 거고 그 다음에 이때는 우리나라 지방자치 초기라 가지고 아까 그 시읍 면장을 직선으로 뽑았다고 했지만 중간에 간선으로 뽑은 적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면 의원들이 모여서 면장을 뽑았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면장을 직선으로 뽑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지방자치라는 건 원래 이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한 나라에서 똑같은 식으로 지방자치를 하는 경우는 굉장히 좀 이상한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나요? 미국이나 유럽 같은 지방자치 오래 한 나라들은 어떤 도시에 가보면 시장을 직선으로 뽑아요. 어떤 도시에 가보면 시장은 그냥 명예직입니다. 아무 실권이 없습니다. 어떤 데 가보면 1년씩 의원들이 돌아가면서 한 데도 있어요. 그래도 군의원들이 돌아가면서 군수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다양하게 하는 게 원래 지방자치입니다. 지방자치의 종류를 아마 전 세계에서 뽑아보면 수백 가지가 나올 겁니다. 그런 식으로 따져보면. 우리나라 똑같이 하잖아요. 군수 뽑고 군의원 뽑고 도지사 도의원 똑같이 하는데 사실 그렇게 하는 나라가 좀 이상하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아니 우리 지역에서 군수를 어떻게 뽑을 건지는 우리 지역이 알아서 정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사실. 장수군의 특성에 맞게 하죠. 장수군은 인구가 23,000인데 왜 경기도의 안양시나 이런 데 인구 100만입니다. 왜 인구 100만하고 인구 23,000이 똑같이 해야 되느냐. 그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네.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미국하고 선거제도가 다르고 영국과 다르고 유럽하고 다 다릅니다. 마찬가지로 생각해보면 장수군이 어떤 식으로 대표를 뽑을 건지 서울 부근에 있는 그런 인구 100만짜리 도시들하고 같을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우리나라는 이제 똑같이 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나라는 또 무슨 문제가 있냐면 지금 나타나는 문제 중에 하나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군수 권한이 너무 큽니다. 의회 의원들이 늘 하는 이야기가 우리는 너무 권한이 없어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이런 이야기를 늘 하거든요. 근데 1950년대에는 무슨 제도가 있었냐면 만약 군수가 의원들 말을 안 들으면 의원들이 군수를 불신임할 수가 있었어요. 그러면 그 군수가 물러나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1950년대 지방자치 관한 문헌을 찾아보면 그 당시에 너무 빈번하게 군수를 그러니까 군수가 아니죠. 그 당시에 이제 면장, 읍장 면장을 너무 자주 불신임을 해가지고 너무 자주 그만둬가지고 이게 사회 문제가 됐어요.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그리고 면장이 그 면의원들 찾아다니면서 잘 보여야 되는 거예요. 잘못하다가 면의원들이 불신임하면 자기가 중간에 쫓겨나니까 계속 이제 면의원들 관리를 잘 보이려고 그게 이제 부작용 중에 하나로 이렇게 나타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이 단체장,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군수 같은 사람이 그다지 권한이 강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불신임 이런 제도가 있었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군의원들이 군수 눈치를 안 볼 수가 없습니다. 군수하고 사이가 안 좋으면 불이익을 받거든요. 자기 지역구 예산 배정 안 해주면 어떡하냐, 자기 민원 안 들어주면 어떡하냐, 뭐 이런 것 때문에 군의원분들이 이 군수에 대해서 자기 목소리를 못 냅니다. 이렇게 50년대 지방자치를 하다가 5.16 군사 쿠데타가 일어났습니다. 요즘 박정희에 대한 향수 많이 얘기하지만 사실은 박정희 정권의 속성을 보여주는 게 하나가 저는 지방자치를 어떻게 했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5.16 쿠데타가 일어난 다음에 지방의회는 해산이 됩니다. 읍면이 아니라 군을 지방자치단체로 합니다. 이게 지금 장수군이라는 이 시스템이 만들어진 건 5.16 군사 쿠데타에서 진짜 이 불법으로 집권한 세력들이 졸속으로 법을 만들어서 읍면의 자치권을 박탈하고 군을 지방자치단체로 만든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우리나라는 계속 이렇게 흘러온 겁니다. 민주화 이후에 87년 민주화 이후에 읍면의 자치권을 부활하자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여당이나 야당이 타협을 하면서 그냥 군을 그냥 그대로 하기로 했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읍면은 자치권이 없습니다. 장수군은 비교적 읍면 숫자가 작아서 좀 그래도 좀 낫습니다만 진짜 이 읍면이 많고 인구가 많은 군을 가보면 농민들이나 이렇게 주민들이 하시는 말씀이 진짜 읍면의 자치권이 중요한 것 같다는 말씀을 다들 하십니다. 왜냐하면은 군청에 앉아있는 공무원들이 읍면의 실정을 잘 몰라요. 특히 면단의 실정을 모릅니다. 모르고 탁상 행정을 하는 거예요. 그 안에서도. 그리고 면마다 이 특성이 다 다른데 그걸 일률적으로 행정을 하다 보니까 지역의 특성을 살리는 뭐 이런 게 안 됩니다. 사실 면만 하더라도 꽤 넓지 않습니까? 면 안에 있는 리 마을 이렇게 들어가면은 또 그마다 다 특성이 있고 진짜 지역을 살리려면 그 작은 마을이나 면 단위에서 시작을 해야 되는데 읍면이 자치권이 없으니까 군의 하부기관이니까 그게 안 되는 겁니다. 지금 현재. 그게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사실 저는 아주 큰 문제점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그걸 누가 만들었냐면 5.16 군사 쿠데타 이후에
박정희 정권이 이렇게 만든 거예요. 굉장히 비정상적인 지방자치로 만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지방자치는 사실은 박정희 정권이 만든 지방자치의 틀 안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현재 물론 이제 선거를 하긴 했지만 지금 선거를 하고 있지만 선거만 한다고 이게 지방자치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많은 그 학자나 지식인들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선거를 잘못하면 안 하는 일만 못하다는 이야기들은 옛날부터 하던 이야기예요. 고대 그리스부터 해가지고 계속 나오는 이야기는 선거를 진짜 이런 돈이나 지역에서 이런 좀 힘이 있는 사람들이 선거를 장악할 수 있는 그런 선거를 하는 순간에 그 선거는 하는 이만 못할 선거가 되는 거다. 지금 우리나라 지방자치라는 것은 상당 부분 그렇게 됐다고 봅니다. 그렇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5.16 군사 쿠데타가 그나마 약간 하려고 하던 지방자치를 그냥 어떻게 보면 중단시킨 거고, 그 다음에 읍면의 자치권을 박탈했다라는 게 저는 아주 중요한 점이라고 생각하고요. 91년에 지방자치가 이제 부활이 되면서 91년에 의원선거, 95년부터 이제 군수선거, 도지사 선거가 부활이 다시 됐습니다. 부활하면서 여당하고 야당이 협상을 많이 했는데 협상하는 과정에서 많이 이상하게 다 바뀌었어요. 이게 91년에 부활할 때라도 제대로 했어야 됐는데 제대로 못했습니다. 어떻게 됐냐 하면 선거는 처음에 91년은 기초의원 선거, 강력의원 선거 따로 했거든요. 91년에는 군의원 선거, 도의원 선거를 따로 했어요. 근데 그 다음부터는 동시 선거로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7개 투표를 한꺼번에 하는 동시 선거가 됩니다. 광역, 기초 다 같이 하고, 그리고 이제 기호를 부여를 하는데 우리나라 이 국민들이 잘 모르는 사실 중에 하나는 다 우리나라처럼 투표용지가 되어 있는 건 줄 알고 계세요. 이렇게 우리나라 이렇게 딱 해가지고 투표용지 받아보면 이제 번호로 기호가 있지 않습니까? 번호 기호가 1, 2, 3, 4 이렇게 쭉 있는데 이런 번호로 기호를 붙이는 나라는 전 세계 거의 없습니다. 투표용지에 거의 없어요. 우리나라는 문맹률도 굉장히 낮은 나라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번호로 이렇게 딱 붙입니다. 그리고 1번은 무조건 무슨 당, 2번은 무슨 당, 그죠? 이런 식으로 번호를 붙입니다. 그리고 이제 요새 기초선거하면 1-가, 뭐 1-나까지 붙잖아요. 번호로 잘 구분하기 쉽도록 번호를 붙이고, 그리고 이제 순서는 이 번호대로 딱 정해져 있습니다. 일본의 지방선거는요, 일본은 사람 이름을 적게 돼 있어요. 후보자 이름을 적게 돼 있습니다. 투표용지에다가. 투표용지에 이게 없습니다. 이게. 보고 옆에 도장 찍는 게 아니라 사람 이름을 적게 돼 있어요. 사람 이름을. 정당 투표할 때는 정당 이름을 적습니다. 그리고 외국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뭐 무슨 효과가 있냐면 이게 순서 효과라는 게 있어요. 순서 효과. 위에 올라가는 데가 유리한데 특히 번호까지 붙이면 이건 무조건 앞번호가 유리한 겁니다. 미국은 번호를 안 붙이거든요. 미국은 번호를 안 붙이고 투표용지 어떻게 미국 같은 데는 대부분의 미국 투표용지는 그냥 이렇게 그냥 바로 사람 이름이나 정당 이름 뭐 이렇게 옆에 들어가기도 하고 이렇게 들어갑니다. 번호가 없습니다. 근데 번호가 없어도 미국에서 문제가 된 게 요 제일 위에 들어가는 사람이 실제로 해보면 한 뭐 어떤 경우는 5% 이상 유리하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떤 지역에서는 여기에는 현지인 사람을 제일 위에 투표용지에 올리는 걸로, 번호는 없습니다만 투표용지에 적는 순서를 뭐 현지 또는 미국에서 이제 좀 다수당, 그 지역에서 좀 다수당을 투표용지 제일 위에 올리고 이렇게 했었어요. 이렇게 했는데 미국 법원은 이걸 갖다가 다 위헌이라고 판단했어요. 이렇게 하여튼 이 순서 효과라는 걸 없애는 쪽으로 투표를 바꿔라. 그렇게 미국 그 주법원들이 이렇게 위헌 판결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근데 대한민국은 이렇게 순서를 이렇게 의석수에 따라서,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지금 국회의원이 많은 정당이 위에 올라가는 데다가 번호까지 붙여주는 이런 식의 지방선거를 하게 되는데 이게 국회 의석수거든요. 또 이게 참 웃기는 게 그 국회 의석수가 많다고 해서 왜 지방선거에서 투표용지 위로 올라가야 되는가? 이것도 사실 말이 안 되는 거고 생각해 보면 그것도 번호까지 붙여주고. 근데 우리나라가 어쨌든 지방자치를 부활하면서 이 국회의원 의석수에 따라서 기호를 일률적으로 다 이렇게 1번, 2번 부여하고 동시에 선거를 하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다 번호 보고 찍어주고
그죠? 특히 대도시는 누가 누군지도 모르니까 그냥 무조건 난 요번에 뭐 2번이야 이러면 다 2번 찍고 그죠? 묻지마 투표. 지방에서도 사실은 뭐 쭉 이렇게 그냥 습관적으로 쭉 찍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지방자치라는 게 이렇게 되다 보니까 뭐 공천 비리 이런 게 나타날 수밖에 없죠. 여기 들어가면 무조건 되니까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정당 공천제 가지고 요즘 문제를 많이 이야기하는데 정당 공천제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하고 있어요. 사실은 정당 공천제 자체가 문제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이렇게 된 이유는 이 투표용지 이게 잘못돼서 그런 거예요. 거기다 동시선거까지 하니까 잘 안 하는 외국에서는 잘 안 하는 동시선거하면서 투표용지를 이렇게 만들어주니까 그러니까 이 번호만 받으면 무조건 된다고 보니까 공천 돈을 주서라도 공천을 받으려고 하는 공천 비리가 생긴 겁니다. 정당 공천제 자체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하기 때문에 이거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이게 문제다 오히려 이렇게 저는 이렇게 주장을 해왔는데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행정학자들은 정당 공천제가 문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거는 뭐 저는 정당 공천제를 잠깐 폐지하거나 유보할 수도 있다라는 저는 좀 약간 열려 있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지만 이거 자체가 문제다라고 하는 건 완전 거짓말이다.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다 정당 공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투표용지가 우리나라처럼 안 돼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부활한 지방자치 문제점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동시선거하면서 기호를 이렇게 부여하고 거기다 또 하나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군수, 도지사 이런 사람의 권한이 너무 커진 거예요. 옛날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의원들이 말을 안 들으면 불신임을 할 수 있었는데 그게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장이 인사권 가지고 있죠. 공무원 인사권. 거기다가 예산 편성권 가지고 있고 집행도 자기가 하고 인허가도 하고 도시계획도 자기가 짜고 뭐 그 지역 안에서는 제왕적 지방자치단체장 이렇게 표현을 씁니다. 처음에 이제 제가 제왕적 지방자치단체장이라는 표현을 많은 사람들이 잘 안 쓰는데 제가 2007년에 이제 제가 책 광고를 하려는 거 아닙니다. 제가 거의 절판이 됐기 때문에 이 2007년에 제가 쓴 책인데 이 책에서 제가 이제 제왕적 지방자치단체장이라는 표현을 여러 번 썼어요. 여러 번 쓰면서 지금 일반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사실 이 표현은 일본 학자가 일본도 그런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일본은 우리보다는 지방자치단체장 권한이 약합니다. 약한데도 그런 문제가 있어서 일본에 썼던 건데 어쨌든 제왕적 지방자치단체장이라는 표현이 딱 맞습니다. 우리나라는 국회의원하고 관계에서는 약자일 수 있지만 군안에서는 사실 군수가 뭐 막강합니다. 제가 장수군에 가서 장수군 이야기를 잘 모르면서 할 수가 없어서 제가 경상북도의 어느 지자체 이야기를 하면 경상북도에서도 인구가 제일 작은 데가 영양군이 있습니다. 영양군 인구가 거의 아마 2만 안 될 겁니다. 영양군이 아주 작은 오지에 있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오지 중에 한 군데가 이제 경상북도 영양군인데 그 경상북도 영양군에서 그 영양댐이라는 걸 지금 추진하고 있어요. 그 때문에 제가 작년에 거기 갔었는데 가보면 댐 만드는 그 자리가 어떤 자리냐면 이렇게 실개천이 흐릅니다. 이렇게 무릎 정도가 딱 강이 아니에요. 하천이라고 부르기도 좀 민망합니다. 이렇게 그야말로 실개천이 흐르는데 그거를 막고 댐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걸 군수가 추진하는 거예요. 군수가 역점사업으로 추진합니다. 근데 이제 그 지역이 우리나라에서 제일 오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땅값이 싸기 때문에 귀농하신 분들이 많아요. 진짜 땅값이 비교적 싼 편이라 가지고 그래서 그 귀농하신 분들이 보기에는 너무 황당한 일인 거죠. 자기 동네 그것도 이 실개천을 막아서 엄청난 댐을 드리고 그 댐 하나 짓는 게 3천억 이상의 돈이 들어가는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이 군에 귀농하신 분들하고 그 지역에 수몰되는 그 마을 빼고는 반대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오히려 군수 쪽에 다 붙어가지고 막 그 반대하는 사람들을 막 핍박하고 괴롭히고 이런 사람들은 무지하게 많습니다. 그 사람들 다 뭐냐면 군하고 그러니까 군수한테 어떻게 보면 붙어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죠. 그냥 쉽게 말하면 군수 눈밖에 나가면 먹고는 살기 힘든 데 많습니다. 식당도 못 한다는 이야기들이 파다합니다. 제가 뭐 장수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경상북도 같은 데는 영양에 댐 문제가 있고 영덕에 이제 원전을 그 유치하려고 하는 군수가 있는데 거기 반대하는 사람은 문방구도 못 한다고 해요. 식당뿐만 아니라 찍히는 순간에 장사가 안 된다는 겁니다. 아무도 거기를 안 가니까.
그 정도로 막강한 권한이 있어요. 사실 영향력이. 제왕적 지방자치단체장이라는 표현이 딱 맞습니다. 근데 지역마다 좀 다릅니다. 좀 민주화된 지역은 그 자치단체장의 권한, 영향력이 좀 약하고 또 정권이 교체되는 지역은 좀 약하고 근데 어느 한 정당이 계속 이렇게 하고 그 군수가 뭐 2번 하고 3번 하고 이런 지역은 진짜 그 군수의 영향력이라는 게 말도 못할 정도로 커집니다. 커지고 그리고 이제 2000년에 우리나라가 지방자치를 부활하면서 그 부활할 때 그 내무부죠. 그 당시 내무부 공무원들이 이걸 했는데 내무부 공무원들이 정말 나쁜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면 좀 그런데요. 촬영하고 계셔가지고 나쁜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은 왜 나쁜지 하면 지방자치잖아요. 자치. 지방자치의 주인은 누굽니까? 주민이 돼야 됩니다. 그걸 위해서 사실은 지방자치를 하는 겁니다. 주민들이 내 지역의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참여도 하고 목소리도 내고 우리나라 지방자치법을 보면 이 일본 거 보고 뺏겼다는 게 확 눈에 들어올 정도예요. 정말 그 수준이라는 게 좀 외국 거 여러 개를 놓고 뺏겨야 되는데 보면 일본 한자 비슷하니까 한자만 그 일본 거 보고 뺏겼는데 뺏기면서 진짜 나쁜 게 나쁘다고 제가 표현하는 게 뺏기면서 뭐만 뺐냐 하면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법조항을 다 빼버렸어요. 일본의 지방자치법에도 최소한 일본이 아무리 뭐 좀 권위적이고 일본도 뭐 풀뿌리 보수주의라는 말도 있습니다. 일본은 굉장히 지역사회가 보수적인 곳들이 많은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지방자치에서 최소한 그래도 지방자치법에서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법조항들을 만들어 놨거든요. 근데 우리나라가 그걸 뺏기면서 요것만 싹 뺀 거예요. 요 부분만. 91년에 나쁘다고 해도 됩니다. 나쁜 사람들 그 당시에 이 지방자치 부활할 때 이걸 했던 사람들은 진짜 나쁜 사람들인데 그래가지고 91년에 지방자치가 부활했는데 주민들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 할 수 있는 유일한 건 뭐였냐면 청원이에요. 청원. 저도 이제 시민운동 초창기에 이 청원이라는 걸 했는데 지방의회나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청원밖에 없더라고요. 청원. 청원이라는 게 뭡니까? 그야말로 부탁하는 거죠. 부탁해. 이거 좀 제발 좀 들으십시오. 부탁하는 이거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정말 한심한 지방자치를 했던 거예요. 91년부터 90년 후반까지는. 98년에 이제 우리나라가 뭐가 도입이 되냐면 정보공개 제도라는 게 도입이 됩니다. 제가 이제 처음에 청원하다가 그 다음에 98년이 되면서 정보공개 청구라는 걸 할 수 있게 됐어요. 우리나라에서 법이 만들어지면서. 그래서 이제 이때부터 뭘 했냐면 98년에 제일 많이 했던 게 군수들 판공비라고 하죠. 판공비, 업무 추진비 그거 공개하라는 이제 운동을 했어요. 그때 제가 많이 괴롭혔습니다. 이렇게 저와 뜻을 같이 하던 지역의 시민단체 그때 막 만들어지던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그때 제일 많이 했던 게 군수 업무 추진비 공개 운동 우리가 영수증까지 다 공개하라는 운동을 했습니다. 같이 전국 동시적으로 이렇게 동시다발적으로 그래가지고 평가해가지고 뭐 이렇게 뭐 발표도 하고 뭐 이렇게 했는데 그때는 이제 사람들이 왜 당신은 그렇게 남이 어디 가서 밥 먹는지 이런 거 찾아다니는 그런 비난 많이 들었습니다. 많이 들었는데 그때 왜 이걸 했냐면 한 번도 우리가 지방자치단체든 뭐 정부든 간에 우리가 정당한 이게 권리거든요. 권리. 정당한 권리로서 뭘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정부에 대해서. 근데 이거는 권리거든요. 정보공개 청구라는 거 하면 일단 원칙적으로 줘야 됩니다. 안 주려면 왜 안 주는지를 설명해야 되고 만약 그 설명이 우리가 납득이 안 되면 뭐 소송도 할 수 있고 뭐 행정심판도 할 수 있고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권리로서 보장이 된 거기 때문에 되게 의미가 있다. 그래서 이제 98년에 정보공개 청구라는 걸 이제 많이 했어요. 많이 했고 그 다음에 이제 2000년 정도가 되면서 뭐가 도입되냐? 네. 정보공개는 이게 개인 도시. 네네 그렇습니다. 제가 이따가 이제 시범적으로 한 것도 제가 보여드릴 건데 제가 며칠 전에도 군의회 업무 추진비 제가 지금 홍성군에 이제 살려고 하기 때문에 홍성군이 좀 피곤해지고 있는데 저 때문에 제가 이제 제주도에 한 2006년부터 9년까지 제주도에 있으면서 활동을 했는데 제가 제주대학교 그만두고 제주도를 떠날 때 누가 그러더라고요. 제주도청에서는 환호성을 질렀다는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있을 때 뭐 도지사 주민소환 운동 뭐 하여튼 이런 거 뭐 제가 많이 서포트를 했기 때문에 제가 주도한 건 아니고 이제 제주도민들이 하실 때 제가 서포트를 많이 해서 도청 공무원들이 되게 저를 별로 안 좋아하는 분들이 많았나 보더라고요. 이것도 지금도 뭐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많이 활용하고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 장수군이 뭐 잘못했다.
그러면 주민들이 서명을 받아서 감사를 청구할 수 있어요. 감사를 청구하면 전라북도에서 감사를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전라북도가 잘못했다. 그러면 그걸 청구하면 중앙정부가 감사를 나오는 그게 주민감사 청구제도입니다. 제가 이제 또 충남에 가가지고 또 간 기념으로 또 몇 간의 주민감사 청구를 서포트를 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홍성에 살고 그 옆에 청량이 있는데 청량이 문제가 굉장히 많아요. 아까 말씀드린 뭐 온갖 비리 이런 게 굉장히 많은데 요번에 하나 쓰레기 매립장 폐기물 처리장 문제가 있어가지고 주민감사 청구를 했는데 경징계밖에 안 나왔더라고요. 공무원. 그래서 우리 경징계 정도는 안 되는데 근데 뭐 누가 징계하고 이런 거 목적이 아니고 이게 시정을 시키는 게 목적입니다. 잘못이 있을 때 시정시키는 거. 지금 거기 문제는 청량군의 문제는 이 관리 감독을 해야 되는데 관리 감독 안 해서 불법 매립을 하고 막 농지를 불법 전용하고 그 건설 폐기물 처리하는 데가 그래서 주민감사 청구를 해가지고 어쨌든 지금 뭐 일부는 인정이 됐습니다. 일부는 인정이 됐는데 그게 2000년에 도입이 됩니다. 2000년에 도입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뭐가 도입이 되냐면 주민발이라고 하는 제도가 도입이 됩니다. 이거는 이제 뭐냐면 조례를 만들자고 이제 서명할 수 있는 제도예요. 이런 게 다 일본에도 있는 제도입니다. 있는데 우리도 안 했던 거예요. 그래서 2000년에 이게 이제 도입이 되고 또 제가 시범적으로 이거 또 제가 살던 지역에서 주민발의를 해봤습니다. 이게 해봐야지 이게 뭐가 문제인지를 아니까 해봐가지고 일단 그 조례를 하나 만들기도 했는데 이 주민발의로 많이 했던 게 이제 학교급식 조례 이런 게 주민발의로 많이 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2000년에 만들어졌습니다. 2000년에. 그런데 이제 이렇게 만들어졌는데도 없는 게 굉장히 많았어요. 주민투표 외국의 지방자치를 보면 주민투표, 주민소환 이런 제도들이 다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이것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주민투표가 2004년에 이제 이거는 노무현 대통령 때 이게 도입이 되고 주민소환은 2006년에 도입이 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구색은 갖춘 셈이 됐습니다. 우리나라가. 근데 이제 제가 늘 이야기하는 게 91년에 지방자치가 부활이 됐는데 2006년이 돼서야 주민소환 제도라는 게 도입이 됩니다. 주민소환은 뭐냐면 말 안 들으면 지방자치단체장이 마음대로 하면 쫓아낼 수 있는 제도죠. 소환. 리콜이라고 부른대요. 영어로 리콜. 리콜이 이제 왜 우리가 물건 샀을 때 그 물건 물리는 도로 갖다 주고 반품시키는 게 리콜이라고 하잖아요. 자동차 차인데 자동차 하자 있으면 리콜한다. 그러니까 주민소환은 다른 말로 하면 이게 해임 제도인데요. 해임 제도인데 사람을 놓고 투표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지금 장수 군수님이 계신데 이 사람을 쫓아내자라고 누가 제안을 하면 그러면 투표를 하는 겁니다. 쫓아낼지 말지, 해임시킬지 말지. 주민투표는 뭐냐면 정책을 가지고 투표하는 거예요. 만약에 장수군의 어떤 현안이 있다. 그럼 그 현안을 가지고 투표를 하는 게 주민투표입니다. 얼마 전에 경상남도에서 좀 문제가 됐던 게 진주의료원이라는 병원을 폐쇄하려고 해서 문제가 됐는데 그때 그 지역의 시민단체들이 주민투표를 하자고 그랬어요. 진주의료원을 폐쇄할 건지 말 건지 주민투표를 합시다. 근데 이 홍준표 도지사도 나쁜 사람이에요. 그 주민투표를 하려면 행정에서 그 접수를 해줘야 되는데 주민투표 청구를 하면 접수를 거부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주민투표를 못하고 그 접수를 거부한 거 가지고 소송을 했습니다. 시민단체들이. 근데 얼마 전에 1심에서 이겼어요. 접수 거부한 게 잘못됐다. 근데 이게도 소용이 없죠. 투표를 그때 했어야 되는데 투표를. 근데 그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진주의료원 같은 거를 이게 공공병원인데 이걸 그냥 할 건지 말 건지를 주민들이 결정하는 게 주민투표예요. 이런 제도들은 사실 지방자치를 제대로 하려면 당연히 있었어야 되는 제도들입니다. 근데 이게 너무 늦게 도입이 됐고 주민투표 제도는 지금도 너무 문제가 많아요. 제가 다 설명드릴 수 없을 정도로 문제가 많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접수를 거부하면 못하고 뭐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주민들이 하자 그러면 다 안 된다 그럽니다. 삼척에서는 원전 지금 원전을 강원도 삼척시장이 원전을 유치하려고 하는데 원전 유치할 건지 말 건지 가지고 그 종교계하고 주민들이 주민투표를 요구했는데 그것도 거부해가지고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못하고 있고 거부해도 할 수 있게 돼 있어야 되는데 거부하면 지금 못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지금 주민투표는 이게 반쪽짜리밖에 안 된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평가하고 있고 주민소환 제도는 이거 도입할 때 저도 이 법안 만드는데 제가 참여를 했었는데 다 잘 만드는데 한 가지를 제가
설마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도 생각 못 해가지고 법을 만들 때 하나 빠뜨린 게 잘못한 게 있었어요. 예. 공무원들 하고 하는 과정에서 이게 하나 저의 잘못이기도 합니다. 제가 늘 이 주민소환 운동하는 지역에 가면 제가 반성문 쓰는 것 중 하나가 딱 하나를 잘 만드는 딱 하나를 잘못 만든 게 있었어요. 근데 그걸 그때 못 고쳤습니다. 이게 저도 이런 일이 발생할 줄 몰라가지고 그게 뭐냐면 투표율이 3분의 1 이상 되어야 개표를 한다 이렇게 법조항에 들어가 있었어요. 이게 법을 만들 때 이게 어떻게 작용할지 저도 예측을 못해서 그냥 투표율 3분의 1 정도는 안 되겠나, 그죠?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이 단체장을 해임하느냐 마냐라는 아주 중요한 지역에 장수 군수를 해임할 거냐 말까 투표하는데 설마 3분의 1 투표율이 안 되겠냐 이렇게 너무 순진하게 제가 생각해가지고 이걸 그냥 놔뒀습니다. 놔뒀고 이때는 상당히 우리가 주도권을 가지고 법을 만들었는데 시민사회 쪽에서 이거 그냥 놔뒀어요. 근데 이게 제주도 뭐 여러 군데 투표하는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원래 이 주민소환을 하게 되면 이제 주민소환에 찬성한다, 해임시키자 이쪽하고 반대한다, 그냥 이 사람 하게 냅두자 이 양쪽으로 이렇게 갈라져서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반대를 안 하고 머리가 참 좋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래서 반대를 안 하고 투표를 하지 말자 이렇게 이제 운동을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투표장에 가는 사람은 찬성하는 사람 이렇게 지역사회에서 만드는 거예요. 제가 제주도에 살 때 제주도지사 주민소환 투표를 했었습니다. 근데 제가 아는 대학 교수님이 며칠 전에 전화를 했어요. 야 진짜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 이러면서 그분이 제주대학교 교수예요. 근데 그분한테 도청에 공무원이 전화를 해가지고 투표하러 가지 마라. 교수님 투표하러 가면 누가 투표인지 다 안다 사실. 그래가지고 투표율이 10몇 %밖에 안 나왔어요. 투표율이. 도지사를 소환할 거냐 마냐라는 중요한 투표를 하는데 투표율이 10몇 %밖에 안 나와요. 20%가 안 나왔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투표하러 가는 사람은 전부 찬성하는 사람이고 이 사람들은 다 도지사의 적이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마을 이장들한테 딱 오다를 내려서 투표율 높은 마을은 앞으로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도청의 공무원들이. 그러니까 투표를 하러 가지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무서워서. 그리고 투표장 앞에 이상한 사람들 깔려 있습니다. 이렇게 누가 투표하는지를 이렇게 공무원이나 공무원 가족들이 나와가지고 체크하고 있어요 실제로. 투표를 못 하는 거죠 사람들이. 좁은 지역 사회에서 원수되는 건데. 그러니까 투표를 못 하고 이 반대 운동을 하는 게 아니라 투표에 가지 말라는 운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가 이렇게 머리를 쓸 줄은 제가 너무 이제 순진했던 건데. 그래가지고 이때까지도 주민소환 하면은 전부 투표율이 안 돼서 개표를 못 했습니다. 이때까지. 우리나라에서. 단체장 소환은 뭐 제주도지사도 했고 아까 원전 때문에 삼척시장도 주민소환 하려고 했었고 경기도 하남시, 과천시 이런 데도 있었는데 그게 뭐 내용이 옳고 그른 걸 떠나가지고 투표를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특히 시골로 가면 갈수록. 그래서 이게 주민소환 제도도 지금 뭐 이게 제대로 안 됩니다. 우리나라는 어쨌든 처음에 이 내무부 공무원들이 지방자치를 부활시킬 때 주민 참여를 다 배제한 것도 문제고 그 다음에 찔끔찔끔 만들었는데 이게 다 재작동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제대로. 그게 우리 현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역의 민주주의라는 게 엉망이 된 거죠. 지방자치가 엉망이 된 겁니다. 이런 거라도 제대로 좀 되면 좀 나은데 이런 제도가 어디서 나왔냐면 주민투표 주민소환이 스위스에서 나왔습니다. 세계에서 제일 지방자치 잘한 나라는 보통 스위스를 꼽거든요. 스위스에서 이걸 이제 직접 민주주의라고 해서 이렇게 이걸 만들었고 미국이 지방자치가 완전히 썩어 있었습니다. 100년 전 정도에는. 미국은 너무 부패가 심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선거로 뽑는데 차라리 선거 안 하니만 못한 그런 현실이 미국 곳곳에 다 미국 전역이 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이 좀 선박자라고 하시는 사람들이 이 지역의 부패를 어떻게 척결할 거냐 고민을 하다가 이 사람들이 스위스에 가가지고 이런 제도가 있더라 배워온 거예요. 스위스 제도를. 그래서 미국이 이게 20세기 그러니까 1903, 4년도 이럴 때 이 선풍적으로 이 주민투표 주민소환을 도입을 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이 부패를 척결했어요. 그리고 지역 주민들이 상당히 많이 지방자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바꿨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게 됐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도 제대로 안 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참 사실은 답답하다고 할 수 있고
우리나라 지방자치에 관해서 뭐 언론에 나오는 보도 보면 답답합니다. 지금 뭐 제가 몇 가지 이렇게 적어놨습니다만 뭐 이런 이야기들이 늘 나오는 이야기들이죠. 늘 나오는 이야기들이고 그리고 뭐 학자들도 아까 다 말씀드린 내용입니다만 뭐 지자체 장 권한이 너무 심하다, 뭐 강하다, 주민 참여는 안 된다, 너무 구태연하다, 뭐 부패와 비리가 만연해 있다. 장수도 혹시 군수나 군의원 중에 뭐 이런 부패나 이런 거 연루됐던 분들이 많나요? 제가 지금 현재 구수도 좀 그런 그러십니까? 네. 제가 이제 홍성에 사는데 얼마 전에 홍성군청의 과장 한 분이 자살하셨어요. 뭐 무슨 시장 현대화, 전통 시장 현대화 사업 이런 거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 관련된 담당했던 사람인데 그분이 자살했어요. 자살을. 그래가지고 지금 우리 지역에서도 핫 이슈가 되어 있습니다. 과연 이 사람이 돈을 받긴 받은 것 같은데 혼자 받았냐? 뭐 어디까지 연루돼 있냐? 대단히 그런 거예요. 아까 그 경북 영양군 이야기 좀 영양군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고 제가 아까 그 옆에 홍성 옆에 청량 자꾸 이렇게 제가 사는 동네 욕하면 안 되는데 청량군도 지금 군수가 구속돼 있습니다. 청량 군수가 경찰서장 출신인데 구속돼 있어요. 청량군은 이상하게 경찰서장이 역대로 계속 군수를 하시는데 계속 구속이 되세요. 계속 구속이 되시는데 미치겠습니다. 경찰서장을 하셨다는 분이 군수가 되면 최소한 뭐 좀 권위적이고 이런 건 있더라도 뭐 구속은 안 돼야 되잖아요. 구속은 안 돼야 되지 않습니까? 경찰서장 하셨는데요. 근데 경찰서장 하시던 분들이 구속이 되고 그 사람을 공천한 사람은 경찰청장 출신이에요. 이왕구 씨라고 충남 경찰청장 했던 옛날에 지금 국회의원인데 그 사람이 공천을 줬을 건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공무원들도 뭐 많고 하여튼 이게 뭐 문제가 너무 심각합니다. 지금 우리 현실이. 그런데 이제 일반 주민들 입장에서는 막 부패 심하고 맨날 이런 이야기 들으면 짜증나고 그죠? 관심 가지고 싶지가 않습니다. 잘 지네들끼리 좀 전에 보신 이런 것들은 다 지네들끼리 하는 거지 않습니까? 자기들끼리 하는 거고 이게 이게 뭐 지방자치, 지역정치 이런 거는 전부 그냥 저런 사람들이나 하는 거다. 정치 이런 거는 그죠? 혐오스럽고 관심 가지고 싶지도 않고 뭐 그런 주민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우리의 삶에도 매우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겁니다. 91년에 지방자치 부활해서 지금 23년이 됐는데 그동안 지역사회가 좋아졌나? 지방자치를 해서 좋아진 게 뭐가 있나?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장수구는 과연 좋아지고 있는가? 또 다른 지역하고 비교했을 때 장수구는 어떤가? 또 우리가 생각하는 나름대로 지역의 방향, 바람직한 방향 이런 거하고 비교했을 때 장수군의 현실은 어떤가? 이게 단지 그냥 뭐 부패가 심하고 자기들끼리 해먹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이게 예산이 굉장히 많이 낭비가 되고 있습니다. 지자체 관련해서는 이따가 이제 다다음 주에 예산 강의 하시는데 저하고 98년부터 계속 예산 감시 운동을 했던 분입니다. 오관영 이사님. 굉장히 친한 분이세요. 네. 같이 예산서 처음 들여다보면서 공부하고 있던 분인데 근데 우리가 그때부터 98년, 7년부터 예산 감시 운동을 했는데 그때나 지금이나 예산 낭비는 여전히 심합니다. 장수군도 아마 심할 거예요. 전국에 안 심한 데는 없습니다. 예산 낭비가 없는 데는 없어요. 그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입니다. 거기다 환경 파괴 뭐 다 아실 겁니다. 어쨌든 지역의 환경이 굉장히 많이 파괴됐죠. 환경운동 하시는 분들 중에 지방자치를 굉장히 싫어하는 분들이 계세요. 심정은 이해가 됩니다. 지방자치에서 오히려 지역 환경은 더 망쳤다. 권한을 내려주면 내려줄수록 지역에서는 더 망가진다. 환경이. 그런 이야기 하시는 분들 있습니다. 저는 그렇지만 지방자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 심정도 이해가 돼요. 환경만 생각한다면 차라리 지방자치 한 게 안 하는 일만 못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도 가능합니다. 환경과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죠. 뭐 공에 있는 공장을 유치해서 시골 같은 경우는 공해 공장 유치한 문제, 골프장 문제, 그다음에 또 뭐 이 축산업도 사실 굉장히 문제가 됩니다. 축산업 같은 것도 너무 과다하게 비대해지면 지역의 일종의 환경 용량, 생태적 용량을 넘어서 버리면 이게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양극화도 사실은 점점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농촌 지역 안에서도 양극화는 심해지고 있는 건 다들 느끼실 거예요. 농촌 지역은 두 가지 문제를 우리나라에서는 겪고 있는데 그걸 그냥 아주 간단하게 표현하면 우리나라 농촌에 지금 겪고 있는 변화 양상은 저는 이제 고령화하고 빈곤화라고 표현합니다.
고령화되고 있는 건 뭐 다들 지적을 하겠지만 빈곤이 심해지고 있어요. 농촌에서의 빈곤 문제. 예. 왜냐하면은 아시다시피 이 농촌에서도 이 농촌 안에서의 빈부격차가 점점 더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은 농촌에 상대적으로 주택 가격이 싸거나 이래서 농촌으로 오는 경우도 있고, 특히 또 이 한부모 뭐 조선 가정 이런 가정들도 많아지고 있죠. 그러니까 도시에서 부모들이 이 먹고 살기 힘들고 또는 부모들이 가족에 문제가 생겼을 때 농촌으로 아이들이 오고, 그래서 실제로는 이제 지역의 몇 단위의 중학교나 이런 데는 뭐 중학교가 없어져서도 문제지만 어쨌든 상당히 어떻게 보면 이 빈곤이나 어려움이 있는 학생들 비율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거 다들 느끼실 거예요. 고령화, 빈곤화 이런 문제들을 지금 지역이 겪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마땅한 지방자치에서 마땅하게 뭘 대응하고 있지 못합니다. 현재 우리나라 지방자치가. 물론 이제 몇 가지 굉장히 중요한 노력들은 있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도 있지만 특히 이제 뭐 무상급식, 친환경 무상급식 같은 거는 그래도 지역에서 주민들이 아까 말씀드린 주민 발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그나마 지역에서 좀 많이 만든 긍정적인 변화라고 할 수 있고요. 요즘에는 이제 그래도 지방자치에서 좀 뭐가 좋아졌나라고 했을 때 몇 가지는 얘기를 합니다. 급식 이야기를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도서관. 도서관은 지역에 따라 편차가 굉장히 큰데 어떤 지역에 가보면 그래도 지방자치단체가 도서관 하나는 좀 신경을 쓰는 데가 있습니다. 도서관이 제대로 되어 있느냐 아니냐는 그 지역의 문화 인프라라고 할 수 있죠. 문화 인프라. 그래서 도서관 같은 거는 그래도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몇 군데 좀 잘하고 있는 데들이 있고요. 마을 만들기, 옥천 같은데, 옥천은 뭐 지자체가 훌륭하다기보다 옥천도 주민들이 훌륭해서 주민들이 하고 있는 거지만 어쨌든 지역에서 그런 뭐 마을이나 지역 활성화 작업들 이런 것들 모험적으로 하고 있는 사례들이 있는데, 어쨌든 대체로 보면 이런 몇 가지 중요한 사례들이 있지만 제대로 못 하고 있는 게 지금 현재 현실입니다. 현실이고.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래 이런 데도 지방자치를 꼭 해야 되느냐 이런 이야기도 많이 하십니다. 저는 지방자치는 그래도 해야 되고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어쨌든 우리가 뭘 좀 바꾸려고 할 때 그래도 지방자치를 하고 지방정부에 대해서 우리가 뭘 하는 건 좀 쉽습니다. 얘기를 해도 좀 잘 받아주고, 여기 있는 분들이 중앙정부의 장관 만나가지고 얘기하기 힘들잖아요. 국회의원 만나기 힘듭니다. 국회의원 만나러 가면 보좌관 그것도 한 5분, 10분밖에 못 만납니다.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가 있어가지고 찾아가도 국회의원 만나기 쉽지 않아요. 장관 만나기는 더더욱 힘듭니다. 우리나라의 장관은 진짜 보통 사람들을 만날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중앙정부 찾아가면 국장도 만나기 힘들죠. 지방자치단체 군수가 찾아가도 국장 만나기 힘듭니다. 과장선도 선에서 많이 만나주고,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정부를 상대로 해가지고 우리가 뭔가를 얘기해서 바꾸기가 너무 힘들고, 지방자치는 그래도 우리가 가까운 데 정부가 있고 가까운 데 의회가 있고 또 우리 주민들이 서로 아는 사람들이 뭔가를 뜻을 모아가지고 할 수 있는 여지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이런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저는 지방자치는 우리가 포기하면 안 되고 계속 해야 된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고요. 그러면 제대로 지방자치를 하려면 뭘 해야 되느냐? 저는 세 가지가 필요하다고 그냥 요약을 해서 설명을 하는데요. 하나는 이제 주민 참여입니다. 오늘 여기 이 자리에서 모이신 분들처럼 지역의 문제, 지방자치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합니다. 그 사람들이 없는 지역은 아무리 뭘 해도 할 수가 없어요. 결국 사람의 문제입니다. 주민들 중에 뭘 좀 해보려고 하는, 지역을 좀 바꿔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느냐 없느냐. 그런 사람들이 있을 때는 그냥 지금은 일방적으로 통치를 하고 있는 셈입니다. 솔직히 지방자치라고 하지만 지방 통치입니다. 지방 통치고 군수가 통치하는 거죠. 뭐 어떻게 보면. 그게 아니라 정말 자치가 되려면 주민들 중에 정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는 분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러려면 지역의 시민사회라는 것도 형성해야 됩니다. 시민단체, 뭐 농민의 여러 조직들이 있지만 어쨌든 그런 분들이 건강하게 지역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이런 여러 가지 이런 공론의 장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고, 그런 걸 통해서 어쨌든 이렇게 우리가 참여나 협동이라는 가치가 지역 사회에서 이렇게 퍼져나가는 이런 게 중요하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제가 지방 행정의 혁신이라고 표현했는데 행정이라는 말이 별로 저도 안 좋기 때문에 지방 자치 혁신이라고 표현해도 좋습니다. 어쨌든
인사, 예산 이런 것들을 바꿔야 됩니다. 특히 예산이 중요합니다. 결국에는 예산으로 뭔가를 다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예산을 바꾸려고 하면 예산에 주민들이 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야 되고 이게 다 맞물려 있습니다. 지금 주민 참여 예산이라는 걸 우리나라에서 전국적으로 다 하고 있는데 제대로 하고 있는 데는 몇 군데 안 됩니다. 근데 제대로 하는 데는 요즘에 뭐 그게 좋은지 안 좋은지 모릅니다만 예를 들면 서울의 은평구는 구청장이 예를 들면 자기가 어떤 예산과 관련된 결정을 할 때 주민 참여 예산위원회 위원장 거쳐서 갖고 오라고 하는 정도로 그러니까 주민 참여 예산위원회라는 걸 만들어 놓고 그걸 거쳐서 자기한테 결제를 올려라.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일정 부분은 그렇게 하고 있고 서울의 박원순 시장님 같은 경우는 어쨌든 500억을 주민들이 알아서 편성하라고 500억 예산을 줬어요. 따로. 주민 참여 예산용으로 500억을 떼준 겁니다. 서울시장이 1년에 재량껏 쓸 수 있는 돈이 한 3천억 정도밖에 안 됩니다. 서울시 예산은 뭐 20조 이러지만 용도가 대부분 정해져 있기 때문에 자기가 재량껏 쓸 수 있는 그런 돈 한 3천억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 중에 한 500억을 주민들한테 그냥 준 거예요. 시민들이 알아서 한번 해봐라. 괜찮은 시도입니다. 뭐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되지만 그거는 나름대로 의미가 있고 그래서 어쨌든 이 예산을 바꿔야 되는데 그걸 주민들의 참여를 통해서 바꾸자 이런 건 여러 군데서 하고 있고 이 인사라는 건 이게 일반 주민들은 잘 못 느끼시지만 아마 지역에서 조금 이렇게 이 군청 이런 데 관여하시는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이 공무원 인사 이게 아주 심각합니다. 이게 지방에서는 지역에서는 공무원들이 다 줄서기 하고 이럴 수밖에 없어요. 인사 비리도 많고 줄서기 하고 공무원들이 주민들을 눈치를 보고 주민들 편에서 일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됩니다. 지금은 제도적으로도 여러 가지 한계가 있지만 저는 인사의 공정성, 투명성 이걸 확보하는 건 되게 중요합니다. 지역에서 이 관심을 굉장히 많이 가져야 됩니다. 요구도 많이 해야 되고 몇 군데에서는 이제 인사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있긴 있는데 아주 형식적입니다. 인사위원회라는 걸 거쳐가지고 공무원들 승진이나 이런 거 하게 돼 있거든요. 제가 이제 공무원 노조 추천으로 인사위원을 4년을 해봤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인사위원을. 공무원 노조가 추천했으니까 이제 제가 가서 막 해도 되잖아요. 추천권자가. 그러니까 시장이 한 자리를 준 겁니다. 7명 중에 1명을 그냥 공무원 노조가 요구하니까 당신들 추천한 사람 넣어줄게 해가지고 받았는데 후회했죠. 그래가지고 후회했는데 어쨌든 그러니까 들어가 보니까 요지경입니다. 이게 인사라는 게 쉽게 말해서 이렇게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이렇게 올라오는데 꼴찌가 어느 순간 1등으로 확 바뀌어버리고요. 네. 막 바뀝니다. 공무원들은 지방 공무원들은 5급 승진이 정말 중요하지 않습니까? 5급 승진 요즘에는 좀 정년이 연장돼서 좀 옛날보다 낫지만 어쨌든 5급으로 올라가면 정년도 늘어나고 뭐 이런 게 있었기 때문에 옛날부터 5급 승진에 목음이었는데 이 5급 승진 인사 이런 거 완전히 엉망인 경우들이 많습니다. 강수군 같은 이런 농촌 지역 지자체들에서 공무원들이 어떻게 하느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근데 공무원들은 인사가 바뀌지 않으면 바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정치의 중요성은 뭐 더 말씀 안 드리고 아실 겁니다. 이게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제대로 된 의원이나 자치단체장이 나와야만 이런 혁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일단 자치단체 장애 권한이 많기 때문에 그 사람이 자기 권한을 내려놔야 됩니다. 아까 박원순 시장이 했다는 것처럼 자기 권한을 주민들한테 줘야 되는데 그걸 법으로는 지금 강제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대표자가 되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군의원이 되느냐 이게 매우 중요하고 좋은 사람은 내가 똑똑해서 잘해보겠다라는 게 아니라 좋은 사람이 해야 되는 일은 주민 참여를 시키고 주민들에게 참여를 할 수 있는 기회도 주고 권한도 주고 그리고 이런 것들도 자기 권한을 다 내려놔야 됩니다. 다 내려놓고 그렇게 해야만 바뀌는 게 있습니다. 근데 요렇게 바뀔 때 핵심적인 건 뭐가 잡고 있냐면 정치가 잡고 있어요. 누가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방자치제도를 확 바꾸지 않는다면은 누가 군수가 되고 누가 군의원이 되고 그 사람의 머릿속에 든 생각이 뭐냐, 철학이 뭐냐가 중요한데 철학은 자기가 어떻게 하겠다는 철학이 아니라 주민들을 어떻게 주인으로서 정말 대우하겠다. 그 철학이 중요합니다.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군수가 되면요. 타락을 하는데 타락하는 게 뭐냐면 독단적으로 하는 게 타락하는 겁니다. 뭐 비리 이런 거 말할 것도 없지만 독단적으로 하는 순간에 그 사람은 타락하는 거예요. 그래서는 지방자치가 안 됩니다. 아무리 주민들이 자기가 보기에는 얘기가 안 되는 얘기인 것 같아도 그걸 들어줘야 되는 게 지방자치고 그게 지역정치입니다.
그 이야기들 중에서 정말 진리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예. 이때까지 우리나라 지방자치에서 좋은 일들은 대부분 다 주민들이 제안한 것들이 좋은 모범 사례가 됐습니다. 이때까지는 전통시장 활성화 다 전통시장 활성화한다고 하죠. 진짜 활성화되어 있는 데들은 그 지역의 주민들이나 상인들이 제대로 참여해서 만들었을 때 되는 거지. 안 그러면 전부 공사 이렇게 뭐 돈 들여가지고 뭐 시장만 하고 나서 다 끝납니다. 지금 전통시장 활성화도 그렇고 모든 일이 다 그렇습니다. 농업 정책도 그렇고 정말 중요한 거는 현장에 있는 주민들의 목소리를 들어주느냐 안 들어주느냐. 그걸 안 들어주는 사람은 그 사람이 아무리 뭐 그 사람 머릿속에 뭐 생태적인 생각이 들어있고 뭐 복지 정책, 교육 정책 좋은 게 아이디어가 많아도 그거는 지방자치에는 안 맞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최소한 지방자치에서는 제일 중요한 거는 이걸 하겠다라는 자기 권한을 내려놓겠다라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 사람이 진짜 좋은 정치인이고. 근데 이제 문제는 그런 사람이 쉽게 잘 안 된다는 게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잘 분수가 못 되고 분위원이 못 돼왔던 게 이때까지는 실이고 전부 국회의원들이나 공천권자들 눈치 보는 사람들이 분수나 군의원이 되어왔던 게 우리 현실이에요. 그 현실을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는 여러 가지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는 어느 한 가지로 이게 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지방자치를 우리가 바꾸고 지역을 바꾼다는 건 여러 가지가 필요합니다. 제가 몇 가지 분류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이 지금 장수 농민의 집 같은 공간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들이 모이는 공간이 있어야만 뭐가 되거든요. 모여야 뭐가 되지 않습니까? 뭐 이런 시골의 이 농촌 지역에서 인터넷으로 뭐 잘 안 됩니다. 소통의 한계가 있습니다. 모이는 공간. 또 요즘 협동조합이 유행입니다. 협동조합, 또 이런 시민들의 학습, 교육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일상적인 활동 이게 지역에서는 반드시 필요한 활동이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감시하고 참여하고 뭐 여론을 형성하고 이렇게 지자체의 문제에 개입에 들어가는 이런 것들이 중요하고 뭐 교육도 있지만 어쨌든 좀 더 대안에 대해서 학습하고 토론하는 거 그리고 이제 정치 참여 이거는 뭐 아까 말씀드린 뭐 소환제도, 감사청구제도 이런 직접 민주주의적인 제도도 있지만 선거제도도 있고 이렇게 정치 참여 이런 것들이 사실은 동시에 이루어져야만 지역사회가 바뀝니다. 근데 이걸 다 누가 할 거냐라는 게 있죠. 누가 하냐 하면은 이거는 뭐 저는 한꺼번에 다 하기 힘들면 그때그때 되는 대로 이걸 먼저 할 수도 있고 저걸 먼저 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지역사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야만 이걸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많이 넓혀 나가는 게 좀 중요하다고 봅니다. 대통령에 대한 생각이 차이가 있더라도 지역사회에 대한 생각이 차이가 없다면 같이 할 수 있다고 보고요. 중앙정치에 대해서는 좀 차이가 있더라도 우리 지역이 장수군이 나가야 되는 방향에 대해서 큰 차이가 없다면 같이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거꾸로 중앙정치에 대한 생각은 비슷한데 장수군에 대한 생각이 다르다. 그럼 같이 하기 힘들죠. 지역에서는 그렇다고 봅니다. 지역에서는 우리 지역이 어떻게 나가야 될 것인가, 바뀌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생각이 중요하고 그 생각을 중심으로 사람들이 모이면 그래도 좀 폭넓게 모일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나는 공간 운영을 하고 싶고 어떤 사람은 이런 거 할 수 있고 그죠? 자기 재능에 따라서도 할 수 있는 역할들이 있다고 봅니다. 지금 경남 밀양 같은 경우가 송전탑 때문에 전국적으로 유명한 지역이 되는데요. 밀양이라는 영화보다 송전탑이 더 유명하게 되는데 밀양 쳐보면 송전탑이 나옵니다. 밀양. 그 경남 밀양에 이제 주민들을 서포트하고 있는 조직이 있습니다. 그 조직이 이제 밀양에 혹시 밀양 가보신 분들은 아마 보셨을 건데 너른마당이라고 하는 공간이 있습니다. 공간이 있고 그 공간을 운영하는 사람들은 일종의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그 공간을 운영하고 원래 계획은 이 송전탑 문제가 없었으면 그분들의 원래 계획은 밀양에서 경남 밀양에서 우리가 이런 너른마당이라는 공간도 운영하고 협동조합도 하고 사람들끼리 교육도 하고 학습도 하면서 정말 밀양이라는 지역을 바꿔보자 이런 이제 꿈을 가지고 이런 공간도 만들고 했는데 지금은 송전탑에 올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만 지역마다 이런 움직임들은 다 있습니다. 어느 지역을 가나 웬만한 지역에서는 다 이런 노력들을 합니다. 제가 지금 살려고 하는 홍성, 충남 홍성에서도 다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게 다 있습니다. 이번에 뭐 선거에도 직접 녹색당 같은 경우 후보도 내고 또 NGO들이나 협동조합들이 다 이런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또 정책적인 활동 이런 거 다 하고 있습니다. 장수군 그림을 제가 찾아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장수군 아까 제가 처음 말씀드릴 때 장수군은 지방자치하기 참 좋은 데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쭉 말씀드린 걸 들어보시면 아마 왜 지방자치하기 좋은 데다라는 답이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로는
지방자치를 하기 좋으려면 아까 그 우리가 진짜 지방자치를 한번 바꿔보려면 첫 번째는 작아야 됩니다. 큰 도시는 힘들어요. 예, 솔직히 힘듭니다. 그리고 도시 지역이 또 힘든 거는 이게 사람들이 자주 이사를 가기 때문에 저도 도시 지역에서도 지역 운동을 해봤습니다만 이게 이사 가는 순간에 실컷 하다가 그 사람 이사 가면 뭐 남편 직장 따라서 여성분이 이사 간다든지 뭐 사정이 있어서 이사 가면 끝이에요. 이게 안 돼요. 그러면 정주성이라는 게 중요하고 그러니까 일단 지역이 좀 규모가 작을수록 좋고 그 다음에 주민들이 거기에 눌러 살려고 하는 좀 오래 사는 지역일수록 좋습니다. 그리고 귀농인들이 많은 지역이 농촌은 전 좋다고 봐요. 왜냐하면 귀농인들은 대부분 그래도 가능하면 그 지역에서 눌러 살려고 내려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오히려 지역에 대한 관심이 꽤 높습니다. 아까 그 영양 같은 데도 댐 반대하는 사람들이 결국에는 귀농한 사람들이 반대하고 있어요. 네. 스몰 지역 주민들 빼고는 다 귀농한 분들입니다. 그분들 왜 반대하냐면 내 자식이 여기서 살 거니까 나는 도시가 싫어서 여기 와가지고 살려고 하는데 여기에 댐이 들어서면 내 자식이랑 어떻게 하라는 말이냐. 오히려 더 절박하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귀농인들이 많은 것도 좋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사람이 있느냐입니다. 이렇게 뭘 좀 해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데 근데 이제 지금 이렇게 사람들이 모여 있으니까 제가 보기에는 일단 장수구는 뭘 해보기에는 일단 조건이 좋다. 지방자치를 뭐 지역을 좀 바꿔보기에는 조건이 좋다고 생각이 들고 인구 제가 한번 뽑아봤어요. 장수군 인구 제가 지역에 강요할 때 항상 이게 통계 연구를 찾아봅니다. 왜냐하면 예의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예의이기 때문에 장수군 인구를 뽑아보니까 또 한 군데 치우치지 않고 비교적 그래도 많이 분산되어 있는 편이고 물론 읍이 인구가 많은 건 뭐 전국 어디를 가나 읍 인구가 많습니다. 읍 인구가 많고 읍 인구는 줄지 않고 면 인구는 줄고 뭐 이게 어느 지역이나 마찬가지인데 어쨌든 장수구가 뭐 비교적 그렇게 치우쳐 있지 않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군 안에서 이 읍면 간에 너무 차이가 크면 이 지역의 그 뭐 일종의 경제나 문화나 이런 차이가 너무 크면은 이게 단일한 지방자치를 하기가 너무 힘든데 장수 같은 경우는 비교적 좀 그런 것도 아닐 것 같고 또 인구도 작고 규모도 작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점에서 좋다, 조건이 좋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장수군 예산은 아마 나중에 다다음 주에 공부를 하실 텐데 예산 액수도 보니까 뭐 2,500억 정도 되더라고요. 2,500억이면 2만 명이 2,500억 쓰려면 1인당 얼마씩 들어가나요? 2만 명 2,500억 2,100억이면 2만 대충 한 1인당 1,000만 원? 네. 많죠? 작지 않습니다. 제가 계산 시간 돼가지고 2만 명에 그렇죠. 예. 꽤 되죠. 꽤 됩니다. 2만 명이 2,100억. 나눠주면 좋겠죠. 이게 1인당 예산액이요. 도시가 더 적습니다. 서울이 적고요. 도시가 적고 농촌이 더 많아요. 농촌 지자체가 돈이 없다고 하는데 사실은 물론 이제 제도가 잘못돼서 재량껏 쓸 수 있는 돈이 좀 적을 수는 있지만 전체 예산이 작지는 않습니다. 농촌 지역일수록 그렇게 여러 가지 면에서 그런데 이제 실제로 장수군의 지방자치의 마인드 이런 걸 제가 뭘 보냐면 제가 아까 처음 말씀드렸던 업무 추진비 제가 이제 지방자치에 관해서 강의할 때는 그 지역의 홈페이지를 들어가 봅니다. 군청 홈페이지. 이 군청 홈페이지 잘 안 들어가신 분들도 있으시죠? 군청 홈페이지. 군청 홈페이지를 들어가서 뭘 보느냐 하면 이제 아까 제가 강조했던 정보 공개. 정보를 어떻게 공개하는지를 보면 그 지역 지방자치단체의 수준이 나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게 이제 장수 군수님이 1월달에 쓴 업무 추진비를 이렇게 공개해놨더라고요. 이거는 거의 납제점 이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웬만한 데는 요즘에는 날짜별로 공개합니다. 그리고 뭐 날짜별로 그러니까 몇 월 며칠 날 어디에서 얼마를 썼는데 뭐 했었다 이렇게 다 나오거든요. 웬만한 데는. 근데 장수군은 통쳐가지고 근데 또 되게 많이 쓰셨더라고요. 1월달에 1,900만 원이나 쓰셨던데 많이 쓰셨어요. 많이 쓰셨어요. 1월달에 1,900만 원. 진짜 홍보에 겁나게 좋네. 예. 근데 이게 하여튼 요즘에 트렌드 추세는 날짜별로 나와야 되거든요. 이게 예의입니다. 예의. 그렇죠. 이거는 그 진짜 낙제점이. 예, 납득점이죠. 이게 이제 수준을 보여주는 건데요. 이런 거 하나하나를 보면 그 지역
지방자치 그냥 수준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딱 몇 가지를 딱 찾아보는데 딱 보니까 하여튼 좀 많이 안 좋더라고요. 손님 이렇게 손이 안 와요? 별로 안 좋아요. 이게 손님이 잘 안 와요. 예전에 이제 이런 업무 추진비 같은 거 제가 몇 군데 이제 제가 이런 일을 좀 험한 일인데 이런 일을 좀 해봤기 때문에 보면 뭐 예를 들면 옛날에 경기도 가평군에서는 가평군 리스트라는 게 떠돌아다니면서 문제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 지역신문 기자들한테 막 천지를 준 걸 이렇게 군청에서 잘못 실수로 공개를 해버렸어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뭐 동아일보 제가 이게 촬영하고 있는데 동아일보인지 어딘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납니다. 예를 들면 그 중앙언론 포함해가지고 중앙언론 포함해서 어쨌든 이 지역 언론사 주재 기자들한테 돈을 줘가지고 문제가 됐던 사례도 있고요. 뭐 사탕값으로 월 80만 넘게 지출했던 지방의회도 있었어요. 사탕의회라고 하는데 경북구미시입니다. 예. 경북구미시, 구미시 의회가 사탕값으로 매월 80만 이상. 뭐 이런 데들도 있어요. 이런 일을 전국에서 제일 열심히 하는 지역 단체가 광주에 보면 그 전라도 광주에 보면 밝은 세상이라고 하는 단체가 있어요. 이 밝은 세상은 주로 이런 일만 하십니다. 예산 감시, 정보 공개. 그냥 그 분들은 단체 간사님이 명함이 없으세요. 우리 하는 일이 좀 험한 일이라서 명함을 그 단체는 딱 2명만 드러나 있는데 그 단체에서는 이게 직함을 맡은 사람들이 다 비공개고 대표하고 사무처장만 드러나 있고요. 나머지는 다 비공개입니다. 좁은 지역사회에서 이런 일을 하니까 정말 열심히 감시를 하거든요. 잘못된 일이 있는 경우 고발하고 소송하고 이런 거 엄청 하십니다. 하는데 어쨌든 이런 사례가 있는데 아까 질문하셨는데 이거 개인이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고요. 그 하는 방법은 여기 그 정보공개센터라고 인터넷에 쳐보시면 제가 예전에 창립해서 이제 소장을 맡고 있던 단체인데 지금은 이제 다른 활동가가 맡고 있지만 투명 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라는 데 가보면 이렇게 어떤 거를 정보공개 청구해서 받아서 자료를 볼 수 있는지가 다 나와 있습니다. 다 나와 있고 그리고 하는 방법은 여기 제가 하는 방법을 안 놔뒀구나. 우리나라 인터넷에서 정보 공개라고 쳐보시면 open.go.kr이라고 하는 데가 나옵니다. 이게 이제 우리나라 정부에서 운영하는 사이트예요. 홈페이지인데 여기에 들어가 보면 누구나 다 시민이면 인터넷으로 정보 공개 청구라는 걸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아까 뭐 말씀드린 게 뭐 홍성군에 저도 최근에 한 게 이제 홍성군 의회 업무 추진비 왜 그걸 했냐면 제가 오다 보니까 장수군도 거기 없던데 요즘에는 지자체별로 아까 이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업무 추진비 집행 및 공개조례 이런 걸 다 만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거는 워낙 우리나라 지방자치에 좀 문제가 많다 보니까 국민권익위원회라고 있잖아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이걸 만들라고 권장하고 있어요. 권장사항입니다. 이거는 뭐 중앙정부도 권장하는 사항인데 이 내용은 뭐냐면 워낙 이제 뭐 이런 시시콜콜한 업무 추진비 같은 것부터 엉터리로 많이 쓰다 보니까 그걸 어떻게 쓰고 어떻게 공개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조례를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제 홍성군 의회에서 얼마 전에 이 조례가 상정이 됐는데 이 조례가 이제 이쪽에 부결이 됐어요. 이렇게 의원들이 특히 군의원들이 쓰는 부분에 대해서 사생활 침해다 이래가지고 부결을 시켰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그걸 보고 군의회 업무 추진비에 대해서 이제 정보공개 청구를 했습니다. 이제 다음 주쯤에 결과를 받을 것 같은데 공개 안 해주면 끝까지 제가 이제 괴롭히기 때문에 공개는 꼭 받을 거고요. 어쨌든 이런 것들 하나하나가 다 정보공개 청구라는 걸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최근에 또 아까 홍성에서 좀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요즘에 지역에서 많이 문제되는 게 쓰레기 문제가 많이 문제됩니다. 폐기물 문제, 폐기물 매립장이나 이런 소위 말하는 기피 시설이 시골로 많이 밀려 들어오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홍성에도 그런 사안이 하나 있어서 그것도 이제 제가 산업통상자원부랑 몇 군데 충청남도랑 정보공개 청구를 해놓은 상태고요. 그래서 여기 가서 청구하시는 데는 5분이면 됩니다. 5분 진짜. 처음 하실 때는 이게 회원가입하고 이래야 돼서 한 20분쯤 걸리는데요. 한번 회원가입하고 나면 5분이면 한 3번만 해보시면 누구나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5분이면 하실 수 있습니다. 5분이면. 여기에 이제 중독이 되는 경우들이 가끔 있으세요.
그래서 이제 중독되면 이제 제가 아는 저기 지역 신문 기자나 이런 사람들 중에는 1년에 500건씩 해가지고 이제 무리를 일으키는 그 지역사회에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춘천에 있는 춘천 MBC 기자 한 분 아는데 그분이 1년에 500건 이상을 해가지고 무리를 일으켰는데 지역에서 다 이제 그 지역에서는 그분이 청구하면 웬만하면 다 이렇게 자료를 그냥 주는 걸로 그냥 싸우기 싫어서 이렇게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이게 약간 중독성이 있어요 하다 보면. 왜냐하면 우리가 권리로서 뭘 누려본 적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정부하고 한 거예요. 이거는 권리이기 때문에 또 해가지고 몇 번 해서 좀 정보 공개돼서 이게 좀 되면 이게 좀 그런데 너무 많이 하지는 마시고 하여튼 이런 거는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할 수가 있는데 특히 이제 이런 감시 활동하거나 정책에 참여하고 이런 게 좀 중요합니다. 지역 사회를 바꿀 때는 일상적인 활동은 당연히 우리가 중요하고 해야 되고 또 선거나 이런 정치 참여해야 되지만 그 중간쯤에 있는 게 뭐냐면 정책적으로 뭔가 개입에 들어가는 잘못된 걸 지적하고 바로잡고 감시하고 이런 활동들이 좀 중요하다고 할 수 있고 그런 활동할 때 제일 기본적인 게 뭐냐면 정보 공개 청구라는 겁니다. 정보 공개 청구. 그리고 이제 이미 공개된 자료들이 이제 예산서 같은 건 이미 다 공개되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나라는 예산서가 공개되어 있어도 홈페이지는 공개되어 있는데 읽을 줄을 모르게 읽기가 힘들게 만들어놨어요. 예산서를. 공무원들이나 읽을 수 있도록. 그러니까 우리 평범한 주민들이 예산서를 딱 보면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해하기 힘들게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공부를 해야지 읽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3월 28일 공부를 해서 이미 공개되고 있는 자료들은 좀 읽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예를 들면 장수군청이 여러 가지 일을 하는데 그걸 다 읽어볼 필요가 없습니다. 나는 예를 들어서 교육 문제에 관심이 있다. 그럼 교육에 관한 것만 읽으면 되고 복지에 관심이 있다. 복지에 관한 것만 읽어봐도 되고 환경에 관심이 있으면 환경 것만 읽어봐도 됩니다. 그래서 예산서를 읽는 사람들이 그 지역에 있느냐 없느냐가 그 지역의 예산의 질을 좌우합니다. 실제로. 그래서 예산서를 읽을 수 있는 사람들이 5명만 돼도 그리고 그 5명이 매년 읽기 힘들면 한 3명이 돌아가면서 이렇게 올해는 뭐 요 사람들이 주로 열심히 하고 다음에 요 사람들이 하고 요렇게만 해도 그 지역 예산이 주민들의 입장에서 많이 이게 읽힐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읽고 나서 문제가 있으면 그거를 정리해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알려줄 수가 있지 않습니까? 알려주면은 그 사람들은 아 우리 장수군 예산은 이게 문제구나 알 수가 있으니까 한 5명만 있으면 됩니다. 열심히 읽는 사람은 나머지 분들은 그냥 뭐 관심 생길 때 읽으셔도 되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수단들이 있습니다. 주민감사 청구, 주민소송도 있습니다. 소송도 할 수 있는 제도가 있고 주민소환 뭐 여러 가지 수단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자료를 우리가 알고 내용을 이해하고 장수군이 하는 일을 이해하고 있으면 이런 수단들을 동원해서 이제 바로 잡는 거죠. 지역의 언론이 좋은 게 있으면 참 좋습니다. 근데 제가 장수군의 상황은 모르겠습니다만 지역 신문이 좀 제대로 된 게 있으면 참 좋습니다. 옥천은 옥천 신문이 있고 제가 사는 홍성에도 홍성 신문이 있는데 그래도 비교적 역사도 있고 좀 괜찮은 편입니다. 지역 신문 중에서 그래도 뭐 좀 다른 이야기들을 좀 하려고 하는 그런 지역 언론이 있으면 지역에서 좀 이런 활동들을 바로 잡을 때 상당히 좀 좋은데 요즘에는 없으면 또 만드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만드는 건 좀 쉽지는 않습니다. 예. 근데 이제 기존의 지역 신문은 유급, 3급 기자를 두고 하면은 이게 적자 구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전라북도 부안에 옛날에 핵폐기장 문제 때문에 거기 관여를 했다가 이 부안 독립신문이라는 신문을 만드는 과정에 참여를 했는데 처음에 이렇게 3급 기자 중심으로 좀 인력을 많이 뽑다 보니까 적자가 뭐 월 한 500에서 1000 정도가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감당이 안 돼서 이렇게 굉장히 어려운 점들이 많았습니다. 지금까지 이어가고 있습니다. 2004년에 창간해서 지금 2014년인데 10년 가까이 이어가고 있는데 지금은 약간 유급 기자 중심보다는 시민 기자, 주민 기자들 중심으로 해가지고 좀 일종의 지역 통신처럼 해서 만들고 있어요. 만들고 있고 지금 전라남도 순천이 그 협동조합형으로 지역 언론을 만들었습니다. 협동조합 신문인데 그리고 저도 이제 제가 예전에 도시 지역에서 경기도 과천이라는 데 살 때 한 달에 한 번 내는 신문을 만든 적이 있었어요. 제가 발행인이었습니다. 제가 발행인도 해봤는데 한 달에 한 번 내는 걸 했었어요. 도시 같은 경우는 2주에 한 번이나 한 달에 한 번 내도 효과가 있습니다. 언론이 만약 없으면 만들어야 된다면
시골도 저도 꼭 매주 안 내도 된다. 매주 안 내더라도 그리고 실제로 지역 언론들 중에 보면 매주 안 내는 데들이 많습니다. 예. 광고 참여 내는 데도 있어요. 어떤 지역에 가보면 등록은 해놓고 1년에 2번 이상만 내도 유지는 되거든요. 등록이 정기가 맹물 등록이 유지되기 때문에 그래서 꼭 자주 안 내도 됩니다. 돈이 안 되면 돈이 안 되는 만큼. 근데 어쨌든 그런 지역 언론이라고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이걸 좀 지역에서 어떤 뭔가 문제를 좀 제대로 풀고 지역 사회를 바꿀 때 이 언론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거는 좀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늘 드리는 말씀은 안 되면 찌라시처럼 만들어서 돌리면 된다. 필요할 때만 1년에 몇 번이라도 예를 들면 예산서를 해가지고 예산에 대해서 문제 제기할 때만 뭐 돌려도 됩니다. 그래도 효과가 있습니다. 지역에서는 뭔가 유인물이라도 광범위하게 뿌려지는 그게 근데 요즘 뭐 인쇄비는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어쨌든 그런 거가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대안에 대해서 많이 좀 고민해봐야 되는데 제가 이제 여기 장수군에 오면서 그리고 제가 그거를 깜빡했구나. 혹시 장수군의 지역 비전이 뭘로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장수군 군정 비전. 군정 비전. 세계 최고의 농업도시. 세계 최고의 농업도시. 네, 맞습니다. 세계 최고의 농업 관광 도시. 여기 너무 잘 아시네요. 보통 잘 모르시는데. 제가 사는 홍성도 그런데요. 뭐 해가지고 마지막에 뭘로 끝나면 도시로 끝납니다. 도시. 근데 홍성은 약간 도시라고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인구가 88,000인데 읍에 사는 인구가 5만이 넘고 그 다음에 신도시 면 한 군데 신도시가 들어서 그런데 그렇게 한 많이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면 단위에 있는 인구가 88,000 중에 지금 3분의 1도 안 되는 상황으로 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래요. 근데 어쨌든 그래서 홍성군도 군정비전 보면 뭐 한 도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 충남에 뭐 인류 뭐 서해안 시대를 열어가는 충남에 뭐 이런 건데 하여튼 장수군도 저도 깜짝 놀란 게 도시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뭐 다 좋은 말이긴 한데 근데 그게 이제 과연 이게 뭘 의미하느냐 이런 걸 생각해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여기서 말하는 도시의 의미가 뭐냐? 이게 이제 지역의 일종의 비전이라고 불리는 겁니다. 이 비전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냐면 정체성이거든요. 저는 영어 쓰는 거 안 좋아하지만 이게 외국에서도 지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는 꼭 아이덴티티라는 말을 씁니다. 이 지역의 정체성이 뭐냐? 이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최근에 진주에 만들어진 단체 이름이 있는데 진주가치라고 제가 창립 준비하는 모임에 가서 강의를 했었는데 작년 1월달에 이제 창립을 했습니다. 창립했는데 이름이 진주가치예요. 이 진주가치는 의미가 뭐냐면 진주다움이죠. 다른 말로 하면 진주다움. 진주다움. 장수다움. 지역의 정체성이라는 건 뭐냐면 지역의 아이덴티티. 우리 지역은 과연 어떤 지역이냐? 우리 지역다운 거는 어떤 거냐? 장수다운 건 어떤 거냐? 장수하고 전주가 같지 않지 않습니까?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전주는 전주다운 게 있을 수 있는데 장수다운 건 뭐냐? 그게 지역의 아이덴티티고 이게 없는 지역은 살아있어도 살아있는 지역이 아닌 거예요. 사람이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이 개성이 없다. 여기 계신 분들이 다 똑같다. 그런 사람은 있을 수가 없죠. 그런 사람은 그 사람 사귀고 싶지도 않겠죠. 그죠? 만약에 30명이 똑같다. 서로 사귈 필요가 없잖아요. 똑같은데. 여행도 그렇습니다. 여행을 내가 어디 가서 살고 싶다, 여행을 가고 싶다 할 때는 그 지역의 정체성을 보고 사실은 가고 싶은 거거든요. 제주도에 많이 여행을 가고 싶은 건 제주도가 뭔가 정체성이 우리나라의 다른 지역에 가면 느낄 수 없는 정체성이 있으니까 가보고 싶고 여행을 가보고 싶고 또는 사람들 보고 물어봅니다. 도시에 사는 사람들 상대로 제가 이런 강의할 때는 당신은 혹시 어디 가서 선택의 기회가 있다면 어디 가서 살고 싶으냐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제주도가 제일 많이 나와요. 우리나라에서 도시에서. 그 다음에 이제 몇 군데 농촌 지역들이 나옵니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소득이 높은 지역은 어디냐면 울산입니다. 울산. 근데 수도권에서 제가 지역에서 이런 강의하면서 여쭤보면 울산 가봐서 살고 싶다는 분들 없어요. 울산의 정체성이 공업도시 이런 이미지지 않습니까? 별로 사람들이 거기 내가 굳이 가서 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내가 선택할 수 있다면 그런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역의 정체성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저는 이제 아까 그 장수의 비전 이 뭐뭐뭐한 도시라고 했을 때 이게 좀 과연 장수다운 건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게 뭐냐면 제가 이제 아까 뭐 일상적인 실천, 그 다음에 정책에 참여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그 PPT에서 말씀드린 게 대안입니다. 대안. 일상 실천, 정책 참여, 대안, 정치 뭐 이렇게 이게 키워드를 제가 뽑은 건데 이렇게 지역에서 모여서서 이렇게 학교도 하고 이러는 목적은 저는 결국에는 여기 계시는 분들의 마음속에서 뭔가 장수에 대해서 바라는 장수가 이렇게 갔으면 좋겠다라는 그게 대안입니다. 대안. 이 대안은 어느 전문가가 만들어줄 수 있는 게 아니라 지역에 있는 분들이 토론하고 학습하고 토론하면서 만들어야만 진짜 대안입니다. 제가 지금 홍성에 살고 있는데 제가 아는 행정학 박사 한 분이 또 이런 이야기 하면 안 되는데 행정학 박사 한 분이 어쨌든 제가 홍성에 이렇게 내려가게 됐다 그러니까 저한테 전화를 주셨어요. 그분은 좋으신 분이에요. 좋으신 분인데 어쨌든 그분이 이제 홍성에 홍성 가냐고 이러면서 자기가 무슨 연구원에 속해 있는데 거기서 홍성군 지역 발전 비전을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용역을 해가지고 그 연구원은 서울에 있습니다. 그분들이 이제 나름대로 열심히 하긴 하더라고요. 홍성군에 와서 공무원들도 만나고 의원도 만나고 지역의 주민들도 만나면서 여러 얘기를 들어서 자기들이 홍성군의 비전을 만들고 있다. 나중에 비전이 나오긴 나왔는데 그래도 딴 데보다 좀 나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말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홍성이 가진 뭐 친환경 농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 지역 비전 안에 녹아들어 있긴 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사실은 그분 얘기를 들으면서 의문을 가졌던 건 왜 홍성의 비전을 서울에 있는 연구원, 또 행정학 하시는 분들이 만드느냐. 그게 진짜 비전이라고 할 수 있느냐. 근데 대부분 우리나라 지자체 비전은 용역을 통해서 많이 만들어지는데 그나마 아까 말씀드린 데들은 그래도 많이 얘기를 듣고 만든 분들이고 얘기도 제대로 안 듣고 그냥 보고서 내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장수다운 어떤 대안, 장수가 나아가야 될 방향 이런 것들을 찾는 게 사실은 궁극적으로 해야 되는 일이다. 이렇게 감시하고 참여하고 이러면서도 그 과정에서 뭔가 우리 지역이 나가야 될 방향을 찾는 게 중요하고 저는 장수는 장수다운 것들을 찾으면 굉장히 좋은 지역이 될 거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치하기도 좋고 여러 가지 면에서 장점이 많기 때문에 저는 이제 솔직히 이제 제가 홍성에 이제 살게 됐는데 좀 고민이 있어요. 홍성은 평야 지역입니다. 충남 평야 지역, 서해안에 좀 가까운 평야 지역인데 이게 수도권에 가깝다 보니까 너무 많은 것들이 밀려 들어와요. 충남 쪽은 충남의 고민은 그겁니다. 수도권에 가깝기 때문에 너무 많은 것들이 밀려 들어옵니다. 뭐 폐기물 처리장부터 해가지고 발전소 뭐 온갖 것들이 다 충남으로 밀려 들어오고 있어요. 땅값은 올라갔죠. 그렇지만 사실 그 땅값이 오른 거는 그 지역에서 농사짓고 계속 사는 사람들에게는 또 안 좋을 수도 있습니다. 거꾸로 생각하면. 그런데 문제는 너무 그런 것들이 수도권에 가깝다는 이유로 다 밀려 들어오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지역에서 뭔가 대안적인 걸 모색하기가 점점 더 힘들어지는 거죠. 점점 더. 장수는 좀 멀지 않아요? 머니까 대한민국은 이 서울에서 멀어야만 대안을 찾기가 좀 쉬운 것 같아요. 제가 경기도는 너무 가까워서 충남으로 갔는데 충남도 너무 가까웠더라고요. 서울에서 멀어야만 뭔가를 좀 할 수 있는 그런 사회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 서울의 영향에서 좀 벗어나야 되는데 그래서 어쨌든 장수에서 뭔가 좀 좋은 장수다운 뭔가 지역의 대안 이런 것들을 좀 잘 찾아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일단 강의는 여기까지 일단 마치겠습니다.